안녕하세요. 미랄 한글학교 중등역사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의 성립과 변천, 그 중에서도 네 번째 파트 대몽항쟁과 반원 좌주화 노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몽골과의 항쟁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고요. 원간섭기에 성장한 권문 세족들의 특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공민왕이 전기한 반원 자주화 정책, 좀 용어가 복잡하죠. 이따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왕권 강화 정책을 볼 겁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배경, 그리고 위화도 회군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대표에 보면 어디서부터냐면 몽골의 침이 이때부터 위화도 회군까지 약 한 100여 년 동안의 시기를 다룰 겁니다. 이 시기는 중국에서는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원부터 원명 교체기까지 우리가 보겠네요. 원나라 먼저 보면 잠깐 보면 중국 역사상 전 세계에 가장 이 원이란 나라가 있었던 시기는 겨우 10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100년밖에 안 되지만 몽골이라는 나라,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굵직한 아주 엄청난 임팩트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죠. 원나라가. 그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세기 초에 징기스칸이라는 태무진이다. 원래 얘네들 이름은 태무진이 몽골이라는 나라를 수립하죠. 그게 1206년입니다. 1206년도에 몽골 제국을 수립하게 되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뭐 유럽까지 다 점령하고 중국 그 다음에 이쪽에 서아시아, 중국, 러시아, 유럽, 안 간 데 없이 다 갔었죠. 몽골 제국이란 나라가. 그 중에서 태무진이 사망한 이후에 이제 자녀들별로 4명의 자녀가 각각 4개의 나라를 세웁니다. 원나라, 차가타이, 킵차크, 일한국 해서 4개의 나라로 이제 분리되는데 원나라가 이 원나라가 우리 고려와 가장 많은 관련을 맺게 됐죠. 원나라가 몽골 제국이 점점 커지면서 먼저 당시 금나라에 복속되어 있던 거란 조선의 북쪽에 있었던 이쪽에 있었던 거란을 격퇴하기 위해서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강동성에서 이쪽 지역인데 이쪽 강동성에서 거란을 격퇴하던 원나라와 고려군이 처음으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231년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고려와 이제 외교 관계를 몽골이 맺게 됐는데 대등한 외교 관계가 아니고 아까 땅덩어리 봤죠? 엄청나게 크죠. 엄청난 대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는 몽골이 지배한 모든 나라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던 겁니다. 6가지를 요구 보통 하는데 하나가 왕족을 몽골에 인질로 보내라. 입질이라고 하는데 인질로 보냈다가 나중에 장성하면은 그 나라에 자기 해당하는 나라에 가서 왕이 되는데 그동안 인질로 있으니까 복속국은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죠. 함부로. 두 번째는 복속국, 점령지의 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몇 명이나 있는지,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결국에는 몽골에 얼마나 많은 공물을 갖다 바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호구 조사를 하죠. 몽골군이 가는 곳마다 식량과 세금을 바쳐야 되고요. 정복 활동에 군사를 제공하는 걸 조군이라고 하는데 이걸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원나라가 일본을 공격할 때 이런 걸 요구했죠. 고려에다가 전선 수백 척의 전선과
곡물, 식량과 군사를 협조해라라고 해서 협조했었죠. 예. 자, 다섯 번째로 요구하는 게 몽골군의 관리인인 다루가치, 그러니까 행정 조직인데 다루가치를 통해서 그 점령국을 감시하고 또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몽골군의 물자 보급과 연락을 위한 역참을 설치한다. 나중에 뭐 실크로드 막 원나라 때 얘기 나오는데 이 실크로드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몽골이 지배했던 모든 점령지에 이 역참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엄청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역참을 설치했었기 때문에 실크로드가 동서 연결하던 실크로드가 가동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100년 동안. 이 여섯 가지의 몽골에 요구했던 여섯 가지가 고려에도 똑같이 적용됐는데 처음에 이제 좀 거부했죠. 거부하다 보니까 거부도 하고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을 돌아가는 몽골 사신을 피살하죠. 죽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이때는 안 좋았어요. 당연히 국교 단절까지 갔고 왜 이렇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원을 그렇게 좀 뭐랄까 이게 좀 과소평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려 조정에서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몽골 사신의 피살로 인해서 몽골이 1차 침입을 합니다. 1차로 쭉 치고 들어와서 1231년에 개경까지 와서 포위하고 위협하고 가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몽골과 강화를 하죠. 이때 최씨 무신 정권 때입니다. 이때면. 그리고서 강화했고 돌아가고 나서 곧바로 1232년도에 무신 정권이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대몽 항쟁을 시작을 하죠. 왜 강화도로 갔을까요? 몽골은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수군이 약할 것이다. 그래서 바다 건너서는 공격을 해오지 못할 테니까 강화도로 가자. 지금은 강화도에 다리가 놓여 있지만 당시에는 배로 건너가야 했으니까 몽골군이 못 올 것이다. 거리는 가깝지만 개경에서. 그래서 강화도로 갑니다. 그래서 1232년 되면은 다시 몽골족이 고려를 2차로 침입을 하게 되죠. 고려는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뭐 비록 수도는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다고 해서 왕실은 멀쩡할지 몰라도 전 국토가 다 뭐 이때 몽골족한테 유린당하죠. 그래서 뭐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요. 인적인 피해를 입었고요. 물적으로도 고려의 부석사에 있었던 초조대장경이 소실되고 불에 타고 경주에 있었던 황룡사 구층탑이 이때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조정 무인 정권은 대몽 항쟁을 지속하게 되는데 이때 팔만대장경 지금 합천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 이때 제조됩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몰아내보려고 이렇게 불심으로 팔만대장경을 조판한 거죠. 어쨌든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고 결국에는 최씨 정권이 1258년도에 붕괴를 합니다. 최씨 정권이 마지막 붕괴하고 나서 보면 1285년도에 붕괴하고 나서 이후에 한 12년 동안 뭐 김준, 임연, 임윤무 같은 무신들이 정권을 이어가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몽고와 강화 조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강화를 추진했고 1270년도에 최종적으로 무신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강화도에 가 있던 고려 조정이 개성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복귀할 때 개경으로 환도한다는 얘기는 몽골과 강화를 추진한다는 것 플러스해서 무신 정권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무신 정권이 이때는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무신 정권의 이제 사조직 같은 사병 조직이었던 삼별초들이 그대로 가면 이제 자기들의 세력이 약화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개성으로 못 가겠다 하고서 저항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배중손이 주도하에 처음에 1270년에 진도
개성에서 멀리까지, 강화도에서 멀리까지 옵니다. 여기 진도까지 왔다가 다시 1272년도가 되면 제주도로 한 번 또 가서 또 항쟁을 합니다. 나중에 이 진도에 가 있던 삼별초구는 1271년에 이제 고려의 진압군하고 원나라의 진압군 연합으로 결성된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죠. 멸망하고 맙니다. 한 번은 진도에서 그리고 한 번은 제주도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끝나고 맙니다. 보면은 지금 사진으로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제주도에 가도 나중에 한번 제주도 여행 한번 보세요. 제주도 두 번째, 이제 삼별초가 두 번째로 갔었던 곳이 제주였고 첫 번째로 갔던 곳은 진도였는데, 진도에 가면은 용장성 궁궐터가 있다고 해요. 저는 못 가봤어요. 여러분 한번 꼭 가보세요. 나중에 제주도에도 보면 항파두리에 가면 항목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못 가봤었는데 제주도에 한번 가면 뭐 다른데 뭐 볼 것도 많지만 이 삼별초가 끝까지 항쟁했던 여기도 한번 방문해 보면은 좋은 역사 교육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께 한번 졸라보세요. 네. 고려로 환도한 이후에는 이제 원나라의 내정 간섭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고려가 원나라에 투항을 했기 때문에 원 간섭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왕의 이름이 다 앞에 충자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혜왕, 충모광, 충정왕까지 1274년부터 1351년까지 거의 70년 동안 왕의 이름이 이제 충자 들어가는, 왕의 원나라의 신하한 거죠. 신하. 충성을 다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고려 왕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원에서 자란 다음에 원의 공주와 결혼해서 장성한 다음에 이제 고려에 와서 왕이 되지만 원의 부마국 사위의 나라가 됐죠. 그런 만큼 왕실의 지위는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관제, 호칭도 다 이제 격이 낮아져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고 오른쪽에 보면은 고려의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 중앙집권기구는 첨의부란 이름으로 격화되고요. 육부는 사사로, 중추원,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중요 국정을 의논하던 중추원은 밀직사가 됩니다. 물론 이미 뭐 그 중추원이라는 거는 이미 무신정권 때 유명무실해지고 중방이라든가 교정도감이라든가 이런 무신정권의 권력기구에 의해서 역할이 다 했었지만 원나라가 고려를 내정 간섭한 시기 이후에는 아예 밀직사라는 이 기구로 중앙의사 결정기구가 넘어가게 됩니다. 칭호도 폐하를 전하, 태자를 세자, 뭐 태조, 태종 부르던 거를 무슨 왕, 충렬왕, 충정왕 이렇게 왕으로 불러야 했죠. 그래서 고려 왕실과 중앙관청의 격이 낮아졌고요. 영토도 상실합니다. 쌍성 총관부 북쪽에 있는 땅인데요. 여기 동령부, 탐라 총관부 제주도입니다. 여기에 원나라의 별도 이제 행정구청 같이 점령지가 설치됐죠.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제 나중에 공민왕 때 탈환하게 되는 쌍성 총관부가 있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탐라는 어딘지 알겠죠?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설치하는데 요거는 원나라가 일본을 원정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원정을 실시하는데 이 원정을 위한 기구로 설치했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 원정이 실패한 이후에도 존속해하면서 내정을 간섭했죠. 참고로 일본 2차에 걸친 원정 때 고려가 이제 했던 거는 900척의 전선, 곡물 11만 석, 병력 거의 1만 명 가까이를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은 일본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정벌에 실패하고 맙니다.
역사책에는 이때 태풍이 불어와서 실패했다고 하죠. 일본 말로 태풍은 신풍은 이제 가미카제라고 합니다. 신의 바람에서 가미카제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본 용어죠. 가미카제. 이게 나중에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할 때 자살 폭격기의 이름을 가미카제라고 불렀죠. 어원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원이 또 고려에다가 엄청나게 매년 많은 곡물을 요구합니다. 내정 간섭을 할 뿐만 아니라 물적으로는 해마다 금은, 인삼, 매 등의 특산물을 바치라고 했고요. 사람도 원의 환관, 그러니까 왕의 황제의 시중을 두는 환관, 공녀 이런 사람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운 좋게 공녀 중에서 나중에 원나라 순제의 황후가 되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태자까지 나왔었는데 이 사람은 기황후라고 하는데 거의 고려 말기에 이 기황후의 세력들이 또 엄청난 세도가로서 합니다. 고문세족 잠깐 볼까요? 고문세족이라는 건 뭐냐면 원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몽골로 통역을 했던 사람, 환관들, 아까 얘기했죠. 원에 갔던 환관들, 그 다음에 왕세자, 아까 원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그 왕세자를 따라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나중에는 뭐 기황후의 세력들까지 해서 이런 세력들이 고려에 와서 엄청나게 세도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고문세족이라고 하고요. 이들은 비슷한 가문끼리 결혼, 혼인하고요. 음서제 아시죠? 귀족의 자녀는 5급 5품 이상의 귀족의 자녀는 그 부모의 어떤 음덕에 힘입어서 과거를 보지 않고 관직에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음서제를 통해서 과거를 관직에 나간 다음에 계속해서 권력을 세습했습니다. 그리고 농장도 확대를 했고요. 이 당시에 고문세족들의 농장은 산과 산, 강과 강을 경계로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농장들을 보유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양인들한테서 보통 세금을 국가가 걷는데 대부분의 땅을 다 고문 세도가들이 독점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농민들이 노비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고리대 냈다가 못 갚으면은 노비가 되고 이런 경우죠. 그래서 농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권문 세도가의 노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이 당시에 어떤 백성들은 살기가 힘들었겠죠. 몽고에 당해, 몽고 이후에는 권문 세족들한테 또 노비가 돼, 또 수탈당해, 세금 내야 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이 가죠. 몽골이 짧게 한 70년 동안 고려를 간섭하던 이 시기 동안에 많은 것들이 또 몽골풍이 유행을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족두리, 우리 이제 전통 홀리할 때 이렇게 족두리를 쓰잖아요. 여자 신부들이. 이 족두리, 몽골에서 온 거라고 하네요. 네, 발립 뭐냐면 모자. 모자입니다. 고려 말부터 이런 모자가 유행하기 시작해서 조선 초까지 계속 가더라고요. 패션을 보면. 철릭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입는 이렇게 관복 같은 건데, 이런 철릭들을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루가치라고 어디 있었죠? 다루가치가 이제 원나라가 내정 간섭을 위해서 고려에 설치한 관리인데요. 관청인데 이 치자 들어가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치자가 들어가고 장사치, 양아치, 무슨 치 들어가는 것들은 다 몽골에서 온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궁중 어른을 존칭해서 부르는 마마, 임금의 음식인 수라, 궁녀를 뜻하는 무수리 이런 용어들이 다 궁중 용어들이 다 몽골에서 왔다고 하고요. 또 소주를 만드는 소주 제조 비법 이런 것도 몽골에서. 그다음에 제주도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조랑말 있죠. 탐라 총관부 왜 설치했을까요? 조랑말, 우수한 품질의 조랑말들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탐라 총관부를 설치하고 많은 또 제주도의 특산물들을 곡물로 몽골로 가져가고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공민왕 때 와서
원명 교체기입니다. 1351년부터 74년까지 공민왕이 재임했던 시기인데 이 시기는 원나라와 명나라, 명나라는 이제 막 크던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는 막 커가던 때였고요. 원나라는 건국 이후 불과 100년 만에 쇠약해져 가던 그때였습니다. 이때에 이제 원의 간섭에서 벗어났다 해서 자주와 반원, 원에 반대하는 자주화 노선을 걷기 위한 개혁 정치들을 공민왕이 실시합니다. 먼저 친원파들, 대표적인 게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 세력들, 이런 친원파들을 제거하고요. 변발이라고 하죠. 이렇게 앞머리 빡싹 밀어버리는 이 변발식의 몽골 풍도 금지를 했고요. 왕실과 관제, 낮아진 관제, 뭐 호칭 이런 거 다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동행성 폐지하고요. 쌍성 총간부 이쪽 지금으로 지금 함흥 이쪽 지역이죠. 여기 이 지역을 탈환을 합니다. 다시 이 탈환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주요한 세력이었던 함흥 출신의 이자춘, 그의 아들 이성계,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쉽게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게 됩니다. 나중에 조선을 세우게 되는 이성계가 이때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역사상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공민왕의 내정개혁 정치를 보면은 성균관을 개편해서 유학교육을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들을 등용합니다. 신진사대부는 조금 이따 나올 건데 그때 언급할게요. 왕권을 강화해서 정방은 뭐였죠? 아까 잠깐 보면 없구나. 그냥 얘기했구나. 정방은 뭐였죠? 예, 그 무신정권 때 인재관리, 인사를 쓰기 위해서 세워놨던 인사부죠? 인사처 같은데 그 정방을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전은 토지 전자고요. 민은 백성 민자입니다. 그래서 권문 세도가들한테 빼앗겼던 토지, 그 다음에 그들의 노비로 살아가던 백성들을 다 풀어줍니다. 토지도 뺏어서 그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하는 이런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이때 이제 이걸 주장했던 사람은 신돈이라는 승려였는데 신돈을 등용을 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했습니다만 공민왕이 안타깝게도 이 반개혁 세력에 의해서 암살당함으로써 개혁은 중단되고 맙니다. 공민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항상 어느 정권이나 역사 말기에 보면은 뛰어난 왕이 한번 좀 이제 개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사라져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고려 시대 때는 이 공민왕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공민왕 뭐 여러 가지 개혁 정치도 했지만 또 이 왕과 관련된 또 로맨스가 있어요. 공민왕이 고려에 오기 전에 원나라의 왕자로서 인질로 잡혀가서 거기서 결혼했던 왕비가 노국공주라는 사람인데 노국공주는 뭐 원나라 말기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민왕이 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잖아요. 노국공주한테는 자기 나라인데 반원 정책을 펼치고 개혁 정치를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공민왕을 서포트하던 지지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나라를 지지한 게 아니고 오히려 고려를 자기 나라를 배반한 거죠.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공민왕을 지지하고 백성들을 지지하고 해서 노국공주가 당시 백성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노국공주가 갑자기 죽고 나서 아기를 낳다 죽는데 죽고 나서 공민왕이 너무너무 슬퍼서 그 다음부터 뭐 정사를 그러니까 나라 정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개성에 가면은 공민왕 릉이 있는데 재밌게 모든 왕릉이 이게 쌍으로 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왕릉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사이좋게 이렇게 있어요. 쌍로 형태로. 그러면은 뭐 나중에 한번 관련된 뭐 역사책이나 소설 같은 거 보면은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로맨스 조금 더 재미있게 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시기가 되면 신진 사대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유교적 지식, 그 중에서도 성리학을 베이스로 해서 유교적 지식을 함양했던 새로운 정치 세력입니다. 보통은 지방의 향리였거나 낮은 직급의 관리였거나 아니면 그런 관리, 하급 관리의 자제였는데 과거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을 하죠. 그리고 성리학을 통해서 도덕과 명분을 중시하고 고려 사회의 개혁을 시도합니다. 고려 시대 때 성리학을 처음으로 갖고 온 사람은 안향이라는 사람이에요. 안향이라는 사람인데 안향의 제자였던 이재현을 통해서 또 이재현이 또 이색에게 중간에 이색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또 이색이 정몽주와 정도전에게 또 많은 성리학적으로 배움을 가르침을 줬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양과 이재현과 이색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 말의 마지막 신진사대부는 온건파였던, 그러니까 왕조를 지키고자 했던 온건파 사대부였던 정몽주, 그 다음에 급진파, 혁명파 사대부였던 정도전 정도의 이름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볼게요. 또 신진 사대부와 함께 또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고려 말이 되면 배경은 이렇죠. 홍건적, 그러니까 왜구가 이 당시에 침입을 했는데 홍건적은 원나라 말기 한족 반란군인데 한 그 명나라의 어떤 반란에 쫓겨가지고 조선반도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건적이 요 경로로 루트로 이렇게 루트로 고려에 두 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하게 되죠. 홍건적을 그래서 이 당시에 정세훈과 이성계, 최영 같은 장군들이 격퇴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때 고려 말에는 홍건적 말고도 왜구, 일본의 해적들이 또 남해안에 많이 출몰을 했는데 보면은 1376년도에 홍산이면 오늘날의 부여땅입니다. 부여땅에서 최영이 또 해적을 왜구들을 소탕하고요. 1380년이 되면은 황산, 남원입니다. 남원 여기 전북 남원. 이쪽에서 또 이성계가 또 왜적들을 물리치고요. 또 1380 같은 해에 금강, 진포에서 이쪽이죠. 진포에서 최무선이 이끄는 수군이 또 왜적들을 또 소탕합니다. 기념비적으로 이때 처음으로 최무선이 만들었던 화포, 임진왜란 때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던 그 화포, 이때 최무선이 처음으로 중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화포를 개발이 됐는데 이 화포가 전쟁에 처음으로 쓰인 것은 1380년 이때입니다. 1380년에 처음으로 왜구를 소탕한 데 쓰입니다. 그리고 박위 장군이 1389년에 쓰시마 섬을 정벌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최영과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성계 등의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들은 신진 사대부, 정도전, 정몽주, 이색 같은 신진 사대부와 함께 고려 말의 개혁을 시도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 말이 되면 근데 굉장히 역사가 급변합니다. 1388년 이때가 되면 이제 고려는 우왕 때죠. 우왕 때 이때 시중이 누구였냐면 최영 장군입니다. 최고 권력자 최영 장군이었는데 이 최영 장군 때에 위화도 요동 정보를 추진하게 됩니다. 요동 정보를 왜 추진했느냐? 1368년도에 명하고 고려가 이제 외교 관계를 처음으로 맺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명과도 친선을 유지하고 원나라와도 외교 관계를 유지합니다. 근데 신진 사대부들은 송나라에서 넘어온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원나라보다는 명나라 쪽에
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에.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은 주로 친명파였고요. 전통적인 그 성리학을 전해준 한족, 송나라 뒤에 명나라, 정통성 있는 명나라를 더 지지했었고요. 근데 고문세도가들, 아까 고문세도가들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몽골의 통역관을 하거나 황간으로 갔다 하거나 인질로 잡혀갔던 왕족들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원나라와 친분을 맺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기황후 같이 운 좋게 원나라의 황후가 된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이제 고문 세도가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친원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우왕 때 이제 친명파와 친원파가 서로 이제 대립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요청을 합니다. 철령 이북이 어디냐면 이쪽 고려가 원나라로부터 탈환했던 쌍송 총관부가 있던 이 지역을 다시 돌려달라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쪽 요동까지도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이 요동까지도 명나라가 다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니까 최영 장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요동 정벌을 추진했던 거죠. 우왕과 최영의 주도하에 요동 정벌을 하는데 이성계는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했느냐?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래와 같이 반대를 하죠. 첫째는 소국이,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대국을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던 시기가 여름철이었나 봐요.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사에 지장을 두니까. 보통의 전쟁, 예전의 전쟁은 언제 전쟁을 일으키냐면 추수 다 하고 나서 1월달, 2월달 요 무렵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야 곡물도 충분히 갖고서 뭐죠? 보급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당시 여름철이니까 뭐 7월쯤에 6, 7월쯤에 군대를 일으켰나 봐요. 전국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출정하게 되면 후방의 왜구들이 틈을 노릴 것이다. 아까 봤지만 왜구들이 아직도 완벽하게 소탕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내용이고요. 장마철에 군대를 출정시키는 것은 역병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역병도 있고 뭐 활이 늘어진다. 여러 가지 이유로 됩니다. 이성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 장군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약 10만의 병사를 이끌고 이성계와 또 한 명, 또 다른 장군 조민수, 이 두 사람이 요동 정벌을 가죠. 근데 위화도에 갔다가 큰 비를 맞아서 위화도가 어디냐면은 오늘날 신의주, 여러분 가끔 북한 뉴스 볼 때 단동 얘기 들어봤나요? 단동? 단동. 이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 신의주 쪽에 있는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10만 대군을 데리고서 갔다가 더 이상 진군을 못하고 일주일 동안 머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성계가 최영한테 요동정벌을 포기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자 여기서 군대를 돌려서 개성으로 바로 회군을 한 겁니다. 일종의 이것도 쿠데타죠. 이성계에 의해서 벌어진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10만 가까운 거의 전 병력을 다 동원해서 요동정벌을 하러 갔기 때문에 개성에는 병력이 얼마 없었다고 해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군에서 온 그 병력을 막을 수가 없어서 쿠데타에 의해서 우왕과 최영이 제거되고 이성계와 그 함께했던 신진 사대부들이 정치와 군사적인 실권을 완벽하게 장악을 합니다. 정도전, 조준 등 이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이 이성계와 함께 했죠. 그리고서 서서 이게 회군할 때가 1388년이고 조선이 건국한 시점이 1392년이니까 회군하고 나서 조선이 건국하기까지 약 한 4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제 혁명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역성혁명은 바꿀 역자, 성자, 왕조의 성씨를 바꾸는 혁명인 거죠. 기존의 고려는 왕씨, 왕건이 세운 왕씨 가문이 이끌던
왕조였다면 이제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에 의한 이씨가 나라를 다스리는 혁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이 역사책에는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몇 가지 좀 추가를 해봤는데요. 정도전과 정몽주를 통해서 본 신진사대부도 이게 재밌습니다. 아까 우리 언제였죠? 묘청의 난 때 정지상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던 김부식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정지상과 김부식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라이벌 관계였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도전과 정몽주는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정몽주는 기존의 고려를 지키려는 파였고요. 그 다음에 정도전은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세력에 썼었습니다. 그래서 온건계화파 정몽주, 급진계화파 정도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려 말에 역성혁명을 고려의 조선에 투항하기를 거부했던 3명의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삼은이라 그러는데 호를 따서 이색과 정몽주, 길제,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제를 함께 묶어서 또는 도은 이송인을 묶기도 합니다. 그래서 3명의 의인들, 역성혁명을 거부했던 의인들을 삼은이라고 하죠. 그 육룡이 나르샤라는 최근에 얼마 전에 방영했었던 사극 보면은 이제 이 고려 말 조선 초에 일단 이 상황들이 잘 그려져 있는데요. 나중에 태조가 아니고 태종이죠. 태종이 됐던 이방원이 이성계를 방문했던 정몽주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조선 왕조를 세우는데 뜻을 함께하자라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하면서 제안을 하지만 단신가 정몽주가 단신가라고 불리는 이 식구를 읊으면서 혁명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고 하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기서 임은 고려의 왕이 될 수도 있고 고려 왕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이제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부하한테 철퇴를 맞아 이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 말에 역성혁명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다 제거되고 정도전과 조준 그 다음에 그 신흥 무인 세력의 가장 선두에 섰던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 왕조가 건국됩니다. 이때가 1392년이죠. 명나라 시기입니다. 명나라 시기. 참고로 나중에 3대 태종이 됐던 이방원이 사극에 나왔던 대사 중에 하나예요. 이거 보면은 이방원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따와봤는데 그자 정도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도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내가 정몽주를 죽였고 내가 그자 대신 명예 볼모로 갔고 내가 고려 왕을 쳐냈고 아바마마를 왕위에 올렸어. 그자들은 정몽주를 죽이고 싶어도 명분 따위 휘둘려서 하지 못했어. 그자들은 더러운 물에 손을 담그려 하지 않았어. 내가 세운 조선이고 내가 더러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세운 나의 조선이야. 내가 온전히 모두 가져야 마땅한 권력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원이 강한 권력의 욕구를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는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 좀 해볼까요? 오늘 조금 길었는데 몽골과의 항쟁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몽골과의 항쟁 과정을 봤고요. 주요한 이제
삼별초의 항쟁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원간석기에 성장한 권문세족의 특징들을 봤죠. 우리 신라 시대 때는 있던 귀족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신라 말기에 육두품이 있었죠. 그 전에 이제 귀족들, 특히 진골들이 주요한 정치 세력이었다고 한다면 신라 말기에는 육두품이 대두하기 시작했고요. 고려 초가 되면은 뭐죠? 이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한 문벌 귀족들이 이제 고려 주요 세력이었다가 고려 말기에 되면은 원에 등을 놓고 권문 세족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다가 고려 마지막 말 되면은 신진 사대부들이 등장하면서 정도전이나 정몽주 같은 신진 사대부들이 등장을 하면서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닦습니다. 공민왕이 전기한 반원 자주화 정책을 우리가 봤고요. 왕권 강화 정책을 또 봤습니다. 뭐가 있었죠? 반원 자주화 정책은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고 정동행성을 폐지했던 것.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전민 변정 도감이란 거를 설치를 했었죠. 신돈을 등용해서. 하지만 이것도 곧 시해되면서 공민왕이 죽으면서 개혁이 이제 중단됐고요. 신진 사대부들,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한 배경들을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1388년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역성혁명 쿠데타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었고 이로부터 1392년도 뒤에 조선 왕조가 건국되기까지. 그래서 위화도 회군은 조선 왕조가 건국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됐던 사건이다.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파트 고려의 대몽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수업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요.